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스 박상준입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와서 저도 지지난주 해서 감기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뭐 열이 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닌데 몸살기도 좀 오고 한동안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고요. 근데 주변에도 너무 많으신 분들께서 좀 감기를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씩은 좀 걸려야 이제 다 지나가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감기 좀 조심하시고 이번 주에는 이야기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에 이제 3대 지수 움직임을 한번 보면요. 다우 지수는 0.66%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S&P 500은 1.33% 그리고 나스닥은 가장 많이 올라서 2.3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 해서 미국 증시가 9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목요일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은 이후로 이제 증시가 잠시 멈칫하나 싶었는데 금요일날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주간 좀 많이 증시가 올라서 즐거운 한 주였던 것 같고요. 그 금요일날 증시 마감 이후에 나온 중요한 뉴스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날 증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증시 마감 이후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과연 월요일날 증시에 특히 오늘 이제 밤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아마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은 최고 등급 AAA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등급 전망에 대해서 안정적이었던 것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입을 늘리려는 이런 어떤 일련의 재정 정책 조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재정 적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채무 능력이 유의미하게 약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현 상황은 여전히 이제 가장 높은 최고 등급이지만 향후에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3대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 S&P 그리고 피치 요렇게가 있잖아요. 근데 S&P나 피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만이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피치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이었었죠. 8월 달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어요. 이미 이제 그때 뭐 이제 그 국회에서의 어떤 그 합의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경고를 하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무디스만이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3년간 이제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 그리고 국가 채무 부담 요거에 대해서 피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무디스나 피치도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맥락은 비슷해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신용 등급을 유일하게 좀 무디스가 현재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증시에서는 역시나 이제 그 수요일 날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 전에 아마 이 뉴스만으로 오늘 저녁에 증시가 굉장히 폭락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 이슈도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돼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지만 인플레이션 지표 이후에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뭐 역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을 텐데 그날 목요일날 증시가 갑자기 왜 떨어졌냐라고 하면 세 가지 가장 큰 요인이 있었죠.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이 국채 발행. 그때 국채 발행이 그날 겹쳤었거든요. 그 이슈가 있었고 고용지표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은 일단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IMF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수요일은 사실 큰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목요일 날 이런 이제 매파 발언을 한 거고요. 이제 발언 내용을 좀 보시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잖아요. 근데 이 2% 달성을 위해서 뭐 연준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긴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난 몇 번의 데이터로 이제 향후에 어떤 확신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발언 이후에 보시면 페드와치는 그리고 페드와치로 이제 그 트레이더들의 어떤 예상치를 보잖아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원래는 이제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 90% 정도 됐었는데 요게 80% 정도로 갑자기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수준에서 보면 다시 조금 올라와서 금리는 12월 달에 동결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지금 FOMC 11월 달에 FOMC 이후에 금리 동결에 대해서 그리고 긴축 기조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런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놀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FOMC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연준 의원들이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다른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사람 뭐 비둘기파도 있었고 매파도 있었고 이 모든 사람의 핵심은 결국은 향후에 나오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조금 또 이슈가 됐던 게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최종 금리 예상치를 기존에는 3에서 3.25%로 봤는데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요거를 3.5%에서 3.75%로 각각 0.5% 포인트씩 이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영향을 그날 증시에 줬다. 근데 사실 뭐 매파적이어서 이제 긴축 금리 인상 다시 하겠네 막 이런 이제 예상을 한 것 치고는 그날 그 증시가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또 중요했었던 게 이제 국채 발행인데 수요일 날 우선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때 응찰률이 2.4%여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금리도 좀 괜찮은 수준에서 낙찰이 됐고 해서 나쁘지 않았다는 평이었는데 목요일 날 발행을 한 30년물이 흥행이 안 됐어요. 이게 30년물이 이번에는 240억 달러를 발행을 했거든요. 이게 뭐 지난번보다는 230억 달러에서 조금 늘은 거기는 한데 결국에는 얼마에 낙찰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부진했다는 거고요. 응찰률 자체도 2.24배였거든요. 근데 이게 2년 만에 가장 부진한 응찰률입니다. 그러니까 응찰을 한 사람 자체가 적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10월 달에는 2.35배였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2.39배 정도는 나오는데 2.24배. 이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네. 이런 평가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낙찰된 금리를 보면은 4.769%였습니다. 근데 그때 30년물 시장 금리가 4.615%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지금 시장 금리보다도 높네. 이거 금리 올라가네. 그래서 금리가 바로 시장 금리가 그날 뛰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증시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낙찰률을 좀 보시면요. 간접 낙찰률이랑 직접 낙찰률로 나뉘거든요. 간접 낙찰률은 뭐냐면 해외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 근데 이 간접 낙찰률, 즉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는 60.1% 정도 낙찰이 됐고요. 직접 낙찰률은 미국의 국내 투자자인데 이 국내 투자자는 15.2%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가져갔냐? 프라이머리 딜러가 24.7%를 가져갔어요. 이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는 거는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가져가서 뭐 다시 팔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프라이머리 딜러는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2%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매번 프라이머리 딜러가 한 12% 정도 가져가는데 이번에 2배나 더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프라이머리 딜러는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물량을 가져갑니다. 남들이 안 가져간 거. 남아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져가 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가져간 물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이게 흥행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배나 늘었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굉장히 30년물에 대한 어떤 그 응찰률이 낮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여서 시장이 그날 뭐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5% 넘어가기도 하고 금리가 조금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증시를 잠깐 꺾었던 그런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30년물 국채 금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채 금리의 변동폭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날 뭐 그렇게 큰 뭐 이슈는 아니었지만 고용도 조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지지난주로 가면 고용이 조금 식는 모습이 보이면서 다들 조금 안도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이 나왔어요. 예상치가 21만 8천 건이었고요. 이전치는 22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치보다도 떨어졌고요. 예상치보다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용이 조금 더 괜찮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봐야 된다라고 봐요, 이제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이제 그 취업과 해고가 이제 고용과 해고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단위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건 뭐냐면 이번 주에 내가 해고돼 가지고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일자리 찰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못 찾고 또 실업수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건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이상 실업을 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건데 요게 지난주 목요일 날 183만 4천 건이 나왔어요. 이게 예상치인 182만 건보다도 높은 거고요. 이전치인 181만 2천 건보다도 높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규적으로 뭐 그 고용시장은 뭐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는 맞게 알겠는데 이게 계속 이제 일자리를 한 번 잃은 사람이 찾는 것들은 조금 어려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재취업률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 일주일 만에 하이 프리퀀시 이 데이터로만 어떤 판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용이 조금 그래도 나쁘지 식어가고 있는 거는 여전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이제 뭐 파월 의장 발언도 있고 국채금리 발행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목요일 날 고용에 대해서도 다시 부각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일주일 만에 나오는 이런 지표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지난주에 조금 이슈가 됐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 또 저희가 하나 볼 게 이제 헐리우드 배우 파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드디어 118일 만에 종료가 됐고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협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만 좀 보면 최저 임금이 7% 인상될 이제 예정이고요. 요거는 굉장히 잘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가라든지 감독 조합은 요번에 이제 합의하면서 2% 인상으로 이제 합의했거든요. 근데 배우 조합은 7%를 받아냈다라는 거. 그리고 OTT 재상영 분배금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 나왔고요. 그리고 AI 보호 규칙을 적용하겠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우 연합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은 웬만하면 이제 다 받아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는 걸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배우랑 작가가 동시에 파업을 한 거는 1960년대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1960년대 상황을 한번 보면요. 기존 어떤 그냥 연극이라든지 그런 극장에서 보는 거에서 TV로 매체가 TV나 이제 그 전통적인 미디어로 매체가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그럴 때 이런 큰 파업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에 원천적으로 따져보면은 본인의 밥그릇이 위협을 받는다는 좀 그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산업이 격변하는 시기에 작가랑 배우 둘 다 밥그릇이 뺏길 것 같은 위협을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업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쭉 일시적으로 뭐 작가 한 적이 있고 배우 한 적도 있지만 동시에 한 적은 그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 산업 자체가 굉장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 뭐 영화관, TV 이런 미디어가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앞으로는 OTT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파업 두 집단이 동시에 파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앞으로 트렌드가 굉장히 변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기존의 매체보다는 OTT에 집중을 할 필요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뭐 TV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OTT가 대세를 이끌어갈 거고요. 그 와중에는 넷플릭스가 아마 선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 1960년도에 그 배우 파업이랑 작가 파업 동시에 할 때 그 배우 파업을 이끌던 수장이 레이건 대통령, 그 레이건 대통령 배우 시절이래요. 근데 그 이후에 지지도가 올라가가지고 배우 대통령까지 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배우 연합의 파업은 끝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기 자동차 시장도 조금 시끌시끌했어가지고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리비안이랑 루시드 실적을 발표됐습니다. 근데 리비안은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 루시드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리비안을 좀 보시면 매출이 13.37억 달러가 나왔고요. 예상치가 13.3억 달러였으니까 그거보다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도량과 생산량일 텐데 3분기 인도량이 15,564대 나왔어요. 예상치가 14,000대였으니까 그거보다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2분기 대비해서 인도량이 2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순손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13.67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요게 2분기에는 17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그거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금성 자산도 79.4억 달러, 거의 뭐 8조 원이 되는 금액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인도량이나 이런 거 매출 증가를 한 이유는 비용 절감을 통해 가지고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개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생산량 전망치도 54,000대로 기존 대비 2,000대 정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번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리비안이 지금 그 전기 자동차, 전기 트럭 밴 있잖아요. 이 밴을 아마존과 독점 계약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는 뭐 유럽에도 이제 아마존 유럽에도 진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요거를 독점 계약이 종료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뭐 아마존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마존 유럽으로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앞으로 유럽 시장에도 조금 진출할 가능성이 열리면서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아마존을 통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마존이랑 독점 계약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하고도 이 전기 트럭 밴을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산량 판매량이 조금 더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억 3,780만 달러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1억 8,3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그거 대비해서 좀 한참 안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인도량도 1,457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연간 생산량을 또 하향 조정을 했어요. 기존에는 올해 1만 대 정도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발표는 8,000에서 8,500대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줄였다. 그래서 루시드는 과거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도 이 캐시 버닝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를 것 같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지금 미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 수요가 굉장히 부진하다. 그래서 다들 이제 대바겐 세일, 뭐 평균 15,000달러씩 인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주가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특히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HSBC에서 매도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 하향 조정을 146달러까지 했으니까 뭐 거의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향 조정의 이유는 CEO 리스크, 그리고 그 FSD, 그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뭐 도조 컴퓨터라든지 지금 테슬라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언제 달성될지, 성공이 좀 언제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머스크의 원맨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아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계속 시장을 좀 확대하고 있는 것도 있고, 테슬라가 사실 뭐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좌우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론 머스크만 가지고 원맨쇼로 운영되는 회사는 아니에요. 기술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생산이라든지 이런 효율적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과하게 너무 이제 비하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중국에서 또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3 신형이랑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했는데, 뭐 각각 1,500위안, 뭐 2,500위안 정도 했으니까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인상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10월 27일에는 모델 Y 프리미엄 가격도 한 250만 원 정도 인상을 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들 뭐 BYD나 이런 데에서 다들 연말 가격 경쟁 때문에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올렸다고 하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BYD랑 테슬라는 계속 지금 경쟁 관계가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BYD한테 조금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수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이번에 그 싸움에 좀 자신감을 회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신호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이터에서 독일에서 이제 테슬라가 3천만 원대 저렴한 전기 자동차 생산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뭐 정확한 뭐 디테일한 계획이라든지 뭐 생산 시기 이런 것들은 안 나왔는데 요것도 아마 이제 그 생산 라인의 어떤 간소화 그리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소화 그리고 이제 더 멀리 가서는 4680 배터리를 적용하는 이런 것까지 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 테슬라는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을 좀 쌓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항상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 산업 자체가 완전히 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이제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블랙락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이쪽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더리움이 9% 급등을 했는데요. 그 지지난주였나 뭐 2주 3주 전이었나 이제 그 DTC 결제기구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명단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바네크도 마찬가지고 아크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더리움이나 이런 기초를 현물 기초로 하는 ETF 승인을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SEC에서 계속 이제 미승인 중인데 이게 곧 아마 이제 블랙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만 봐도 현물 ETF가 곧 승인이 되지 않겠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부족도 이제 얘기가 계속 그 공급 부족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4월 정도가 되면 비트코인이 채굴량이 반감기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굴도 더 안 될 것이고 지금 가상지갑 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뭐 은닉되어 있는 자금 이런 것들을 다 치면은 약 154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유통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것,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뭐 비트코인 채굴 반감기 도래, 그리고 뭐 이제 극도로 줄어든 유통량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이제 좀 요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금액까지 투자는 아니더라도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번 주 주요 이슈들을 좀 보면요. 당연히 이제 그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수요일에는 영국도 인플레이션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은 30년 모기지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모기지 금리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생산자 물가 지수 수요일 날 같은 날 발표가 되고 금요일은 건축 허가 잠정치 주택 착공 건수 요 정도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화요일 날 발표되는 홈디포 뭐 수요일 날 발표되는 타겟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목요일은 월마트라든지 메이시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실적들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JD.com 뭐 샤오펑이라든지 알리바바, 네디지 이런 중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